자, 우리 책은 1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격 논리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에요. 이제 가격과 양변화 공부합니다.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표현이 나오는데요. 1번에 보시면 균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균형이라는 표현도 정리합니다. 균형은 복잡한 의미는 아닙니다.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수요량이라는 것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동일한 상태를 뭐라고 읽는다? 균형이라 하더라. 자, 바꿔 써보겠습니다. Q라고 쓰면 양이죠. 그럼 QD이 뭐예요? 수요량이에요. QS는 공급량이죠. 그 두 개가 이퀄인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균형이다. 이렇게 물어요,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이게 수요량입니다. 디맨드고 얘는 서플라이니까 공급량. 자, 수요량 100개 합시다. 공급량 100개입니다. 두 개 같지요? 같은 걸 뭐라 그래요? 균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때 결정된 가격이 가령 5,000원이라고 한다면 5,000원을 앞으로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를 뭐라고 하고 균형이라고 하고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조건을 좀 붙여서요. 자, 가령 가격이 10,000원으로 상승한다고 합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부한 대로 갑니다.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공급량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수요량 50개 합시다. 공급량 150개. 이번엔 공급이 많지요. 공급이 많으니까 이것은 초과 공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균형인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10,000원은 균형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가격이 3,000원으로 하락한다고 할게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 자, 수요량 150개 하겠습니다. 공급량 50개다. 수요가 많지요? 이제 뭐라고 읽으면 되고요? 초과 수요다. 균형인가요? 아니다. 이렇게 3,000원 균형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물어본 적도 있어요. 계산 문제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은 이제 그대로 그래프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이제 다 쓸 거예요. 수금량 할 겁니다. Q라고 쓰고요. 수금량 하기도 하고 혹은 거래량 하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해왔던 우하향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둘이 만났죠. 자, 횡축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양. 이때만큼 수요량, 이때만큼은 공급량입니다. 같지요? 같은 걸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Q0의 양을 균형 거래량, 균형량이다. 용어 정의를 하는 거고요. 만나는 점은 같으니까 편의상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아요. 공부하기는 과정인 것이고 종축은 가격이지요. P0 가격을 읽으세요. 균형 가격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 균형. 그때 P0를 균형 가격.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가격이 P1 상승했다고 하고 선 짝어서 양 비교할게요. 횡축이 양이라 그랬어요. 공부한 대로 가자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이렇게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공급이 더 많죠. 굳이 따져보자면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인 거니까 이때만큼이 수요량이란 얘기죠. 그럼 이때만큼은 뭐란 얘기예요? 공급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노란색 부분만큼 공급이 많죠. 초과 공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물량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가격에 하락 압력이 생기겠죠. 가격은 하락합니다. 하락해서 균형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자, 가격이 P2로 하락했다고 가정하고 또 선 그어서 양 비교합니다. 공부한 대로 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다시 요거 공급이에요. 자,
요때만큼은 뭐고? 공급량. 요때만큼은 수요량이니까 다시 이 부분만큼은 수요가 더 많죠.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고? 초과 수요입니다. 그럼 수요가 사고자 하는 욕구라 했으니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가격을 어디로? 균형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뭘 보신 거냐면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결정이 되나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상적인 시장 모델이라 해서 앞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시장의 이상적 모델을 완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완전한 시장은 설사 균형을 벗어나더라도 즉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서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회귀하고 더 이상 균형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적인 모델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요. 완전한 시장은 언제나 균형 가격이 성립하죠. 균형 가격이 성립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건 네 글자 앞에 있어요. 자원 배분. 그게 언제나 가능하니 효율적 자원 배분에 성공하는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의미를 보고 갈 거니까 즉 균형 의미 볼게요. 자, 균형 가격이 가령 5,000원이라고 합시다. 목욕탕 서비스 이용료를 5,000원이라 해봅시다. 그럼 이 가격에는 어떤 의미 볼게요. 자, 댁에서 목욕을 하시는 것보다 목욕탕 가시는 게 만족이 더 큰가요? 고민이 또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물도 많이 쓰고 때도 왕창 벗기고 운동도 하고 이런 만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5,000원 지불하고 가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목욕탕 안 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균형 가격의 의미 수요 곡선의 높이는 수요자의 효용 편익이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공감이 됩니까? 자, 그럼 목욕탕 업자 입장에서는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비용 들어가죠. 그럼 적정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이윤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5,000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균형 가격의 의미 공급 곡선의 높이의 의미에는 공급자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적정한 이윤이 반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균형 가격을 통해서 수요자들은 사고 싶은 거 모두 사서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얘기고 공급자도 재화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균형 가격을 통해서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만족에 이르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 표현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전체의 만족을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이라 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즉 균형의 액면적인 표현은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퀄이라는 얘기고 그 내면적인 표현은 효율적 자원 배분,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뭐가 되고 균형이 달성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이 가능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니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이상적 모델입니다. 그럼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부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합니다. 자, 현실의 시장은 전부 다 불완전 시장입니다. 되면 안 물어. 아니니까 묻는 겁니다. 그럼 불완전한 시장은 시장에 맡겨두면 균형이 달성된다? 균형이 성립되지도 않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죠.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 표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하고 하락해도 수요량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하더라? 실패한다. 결과 그러면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후생 감소의 문제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 그래서 후생 감소의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근거를 제기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표현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잘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봅시다. 볼게요. 이제 내용 좀 보고 갈게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5,000원일 때 균형일 때 모두 만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뭘 느낄 거냐면
균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전체의 만족이 떨어진다. 누군가의 만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속으로 가봅시다. 국제 유가는 1년 전만 하더라도 1배럴당 100달러였습니다. 최근에는 30달러 부근까지 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중간 가격은 얼마? 딱 중간값이 한 65달러 되죠. 그럼 그 60 중간값이 그게 아니더라도 학자들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국제 유가의 5년 내 평균 가격은 38달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게 균형 가격이라고 하면 균형보다 내려왔죠. 그렇습니까? 그럼 유가가 하락하면 모두 행복해집니까? 소비자는 모두 행복하죠.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글로벌 에너지 갭이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아주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죠? 국내에는 정유 화학업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익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시끄럽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서 뭘 느끼는 거냐면 자산 가격이 상품의 가격이 균형을 벗어나게 되면 누군가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 국제 유가가 100달러 다시 가면 또 문제는 뭐예요? 소비자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사실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고 급락한다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시장이 완전하다면 어디로 가는데? 균형을 하는데 불완전하다 보니까 균형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균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떠나서요. 자산의 가격은 상품 가격은 항상 기본이 뭐다? 수요와 공급인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어디로?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적정 균형보다 저평가 상태로 매매가 되고 있으면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고평가 상태라면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목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 균형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추격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팔고 나면 어떻게 되고 오르고 샀더니 어디고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론 공부가 현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매매하는 사고 나는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예를 들면 봅시다. 적정 가격이 5억 원이라고 할게요. 5억 원인데 현재 시장에서 3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면 사야 하지요? 절대 안 삽니다. 왜 안 사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시거든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이렇잖아요. 국제 유가도 똥값, 금값도 똥값, 주식값, 주가도 똥값이죠. 전부 똥값이에요. 딱 비싼 거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오르면 얘네들은 계속 밑으로 기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환율이 뭐예요? 외환의 가격. 그것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어섰으면 국내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하나 팔아서 마진이 커진 거죠. 그럼 이 통화량 자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부정적 요소입니다만 중장기를 보면 플러스 요인을 작용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견해입니다. 책임 안 진다. 예. 1사분기 때 가장 싼 가격에 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안 진다 그랬어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죠? 똥값인데요. 똥값 아니에요? 똥값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환율이 앞으로 내려가면 반대로 애들은 오른다. 여러분이 서울에 사시니까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환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해서 내려와야 주가나 금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관점은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만 놓고 보면 제 말은 정답은 아닌데 지금의 주가나 금값이나 부동산 가격은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책임은 절대 안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이게 환율 이런 걸 물어보진 않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시면 좀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불완전한 것들은 그래프로 분석이 용이하다? 앞 시간에 했는데 용이하지 않다. 그럼 앞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한다는 것은 비록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완전 경쟁을 가정한다면 부동산의 가격과 그 양은 이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 뭘 가정한다? 완전 경쟁 모형을 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할게요. 그래프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자, Q0 양을 뭐라고 하고? 균형양. 그죠? 그럼 이점이 보입니까? 균형점이라고 돼 있죠. 이 균형점이 보이고 종축의 P0를 뭐라고 읽고? 균형 가격. 용어는 알아야 될 거고요. 자, 가격이 P2로 상승하면 표기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수요량은 뭐해서? 감소해서 초과 공급이 되고 그러면 하락 압력이 생기죠. 가격은 화살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이 P1으로 하락하면 공부한 대로요. 수요량은 뭐하고? 공급량은 뭐해서? 감소해서 초과 수요. 가격은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성향이 있다. 그런 이상적 모델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문 확인할게요. 올라가셔서 두 번째 줄 끝에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가격과 양을 분석하는 건데, 즉 그래프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동질적 재화를 전제로 하는 뭘 가정하겠다? 완전 경쟁을 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괄호 1번 균형의 개념. 용어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한 상태? 같은 동일한 상태고, 동그라미 2번 파란색 글씨.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균형 상태를 벗어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만족이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이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자들 사고 싶어하는 것 모두 살 수 있고 공급자도 팔고 싶은 것 모두 팔 수 있어서 이들이 모두 만족하게 되는 사회적 구생이 극대화된다. 어떤 시장에서? 완전 경쟁에서 올라갑니다. 4번 정리하면 결국 완전 경쟁 하에서는 언제나 균형 가격이 성립하고 균형 가격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절하여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죠. 결과 다음 줄 사회 재구성이 극대화된다. 그거 시험 지문 아닌데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오른쪽에 보조단 있죠. 보조단 별표 다 써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시장기구 스스로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도 않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한다? 실패한다. 결과 사회적 구생이 감소하게 되고 이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를 제기하더라. 아시겠습니까? 다음 초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물어봅시다. 그럼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읽으세요. 사회적 고생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원 배분을 위해서 또 균형 생산량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은 어디에서?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격을 올리고 내리게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적정 균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간다고 다시? 균형으로 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야. 정책을 동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기름을 우리가 살 상황은 안 될 것이고요. 기름에 투자할 방법은 뭐가 있어요? 주식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국제 유가가 지난 얘기인데 100달러 할 때는 150달러, 200달러 간다 전망이 나옵니다. 전망이 나오면서 이 유가 펀드 혹은 유가를 기준으로 하는 DL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생 결합 증권 이런 거 팔아가지고요. 유가가 100달러하고
$60 사이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자를 몇 푼씩 준답니다.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상품은 사실은 지나고 난 이야기입니다만 패를 보여준 꼴이에요. 패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럼 투기적 자본 이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 밀어버리는 거죠.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안타까운 얘기인데 원금의 50% 90% 다 까먹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50 이상 회복 안 되면 거의 다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개인적 개념이다만은 이 상품들이 손실이 확정이 되면 국제유가가 대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 보이는 얘기. 패를 보여주고 게임을 하고 있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입 안 했으면 관계없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따라갔다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본인이 판단해서 공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 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이거 되게 증권회사에서 가입을 하고 가입했더니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저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정유화학주는 묻어두고 한 3, 4년 묻어두시면 큰 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은 절대 안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화학 정유주는 다 바닥을 다 확인했어요.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고 있느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과 아주 밀접한 흐름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기가 좋아, 영업이익이 좋아야 돈이 돌 거 아니에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기도 좋아집니다. 그 관련성이기 때문에 하든 않든 간에 관심을 두고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요. 그러면 표 확인할게요. 박스를 가지고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수요량, 공급량이 같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 표에서. 어디 있나요? 세 번째 칸에 수요량 50개, 공급량 50개죠. 같은 상태는 뭐라고 하고? 균형. 왼쪽에 그럼 100만 원을 뭐라고 하고? 균형 가격이다는 얘기.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수요량 80개, 공급량 20개면 초과 수요죠. 왼쪽에 60만 원은 균형 가격이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맨 아래 칸 보세요. 공급량 80개, 수요량 20개. 초과 공급이죠. 왼쪽에 150만 원 균형 가격이다? 아니다. 그걸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계산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를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괄호 2번.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괄호 2번에 파란 글씨 보세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3번. 파란 글씨. 초과 수요 발생 가격은 상승하다. 어디로 간다? 항상 가격은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는 차후에 할 겁니다. 넘기세요. 114페이지 동그라미 3번 타이틀을 미출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과 양의 변화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뭘 할지 해야 되지 알아야 될 거니까 다시 왼쪽 가서 확인합시다. 이 봅시다. 이 볼게요. 가격은 무엇과 무엇의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 이유는 공부했죠. 오늘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뭐였어요? 인구, 소득의 증가, 대체재, 보완재 홍보했죠. 감소하면 어디로 간다? 좌측. 공급의 증가 똑같아요. 어디로? 우측. 감소하면 그럼 여기 이동을 하면 균형점이 바뀌겠죠. 그럼 가격과 양도 변한다는 얘기.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갑니다. 괄호 1번에 동그란 박스 안에 보시면 수요의 증가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시험을 물을 때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이걸 안 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되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가격과 양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해볼게요. 집중합시다. 이제 자, 증가라는 말은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양을 말하는 겁니까? 용어 정의했어요. 양의 증가, 감소, 가격은 상승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란 말입니다. 그럼 좌우단간의 양은 뭐한 것이다? 증가된 것이고 수요는 뭐였어요? 수요란 사고 싶은 욕구. 그럼 가격은 사고 싶은 욕구가 늘어난대요. 가격은 상승한다. 자, 그래서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 그래서 확인합니다. 정신을 맑게 해야 됩니다. 네가 복잡하게 하는구만.
자, 최초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값을 먼저 표기합니다. 가격이고 양이었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된다고 했으니 이 D0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럼 D1 쓰고, 그럼 D1과 S0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바뀌었죠. 확인합니다. 그럼 가격은 뭐 했고 상승하였고 양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신을 좀 맑게 하는 건 뭐냐면 수요와 가격이 반비례 이런 거 아니다 그랬어요. 제발 좀 부탁인데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물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가 그랬지 않냐?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지금 그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는 원인이 뭐 있었어요? 공부 자 해봅시다. 오늘 인구의 유입, 그죠?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앞 시간에 이게 우측한다고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수요는 감소하고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렇습니까? 자,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 수요는 증가하고 아파트의 수요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뭐까지 알아요? 가격과 양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면 자, 결국은 가격의 상승 원인은 뭐라냐? 이게 수요의 증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 양도 뭐한다? 증가한다. 자, 갑니다.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좌측으로. D2라고 쓰고요. D2와 S0가 만나는 점 여기 있죠. 자, 가격은 하락했고 양 뭐했다? 감소했다는 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공급으로 갑니다. 이제 가격과 양. 자, 우하향은 이건 뭐고요?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최초 균형값 표기합니다. 표기를 해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자, 공급이 증가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측 보냅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S1 표기하고 만나는 점 바뀌었죠. 읽으세요. 가격은 하락했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 공급이 감소하면 어디로? 좌측으로. 왼쪽 가서 S2 쓰고요. 바뀌었죠. 가격은 상승했고 양 뭐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금방 정리됩니다. 자, 공부한 대로 가볼게요. 공급의 감소 요인, 오늘 공부했던 표현으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나죠.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감소하지요. 왼쪽 가져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자 비용 늘어나죠. 공급 뭐한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바꿔냅니다. 자, 다른 조건 일정하다고 하고 아파트의 균형 가격 상승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자, 결국은 뭐냐면 수요가 뭐했거나 증가했거나 공급이 뭐한 경우 이걸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당해 지역의 인구 유입의 증가, 정상지의 경우 소득의 증가. 3번 대체재 가격의 상승. 4번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5번 아파트 건축 기술의 진보. 정답 고르세요. 얼른. 5번이죠. 건축 기술의 진보는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공급의 증가죠. 우측하죠. 가격은 뭐 하더라? 하락하더라는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하려고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묻기도 하는데 기술의 진보가 우측하죠. 그럼 가격도 뭐 한다? 하락하더라. 그럼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어요.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품질이 좋아지겠구만 주택이. 가격이 오르겠구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획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동일 가격에서 공급이 뭐한다? 증가되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이렇잖아. 현장에 나가면 이 수많은 것들이 뭘 결정을 해요?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얘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걸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 금리를 인상을 해도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이 또 오릅니다. 관점을 좀 잘 잡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게 짬뽕이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낼 때는 그걸 다 한꺼번에 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 다른 조건을 일정하고 이 조건만 가지고 시험을 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일정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공급에. 그럼 공급이 뭐 하지요? 증가하지요. 가격은 뭐 하고? 하락하고 양 뭐 한다? 증가한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요. 지문 5개를 줘버리면 일일이 다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 다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 시험장 가서는 이거 보고 바로 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라는 건 그려봐야 원리를 체득을 하고 숙달이 되면 지문만 보고도 답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자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대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대체재를 원인으로 두고 아파트 가격을 공부했는데 아파트를 원인으로 줬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당근밭대로 비싸면 안 산다. 그럼 대체재라 그랬잖아요. 오피스텔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했으니 가격은 상승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일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5개 나오는데 시간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0대를 넘어가면 힘드신 게 이런 거예요. 넘어가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부지런히 연습하시는 숙달이에요. 숙달. 숙달을 해서 시간 안에 이게 풀 문제와 그렇지 못하는 문제를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풀고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책 확인합니다. 1번 갑니다. 수요의 증가. 볼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최초 D0와 S0가 만나는 점이 E0이죠. E가 균형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D0가 우측으로 가야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D1으로 갔어요. 그리고 우측 가는 바람에 화살표가 보입니까? 만나는 점이 어디? E1 된 겁니다. 그래프 보고 읽으세요. 가격은 어떻게 됐고? 상승하였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 2번 그림 보세요. 최초 균형은 E0죠. 그렇습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D0가 좌측으로 가야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D1으로 이동을 했고 바뀐 균형은 어디? E1 됐어요. 보고 읽으세요. 가격은 하락하였고 양 감소한다. 밑에 지문 말고요. 그래프 보고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115페이지. 3번 공급의 증가. 최초 균형은 D0와 S0가 만나는 E0죠. 자, 공급의 증가니까 S가 어디로 갔어요? 우측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E1으로 바뀌었고 읽으세요. 가격은 하락했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4번 공급의 감소. 최초 균형이 제로. 그러면 S가 좌측으로 가야 하지요.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이 E1이 됐고 그럼 가격은 상승했고 양 뭐했다? 감소해. 요 네 가지가 기본이 되는 거니까 꼭 연습을 해두시자 당부드리겠습니다. 괄호 2번 들어가서요. 그럼 1번의 경우는 괄호 2번에 1번은 수요 공급이 뭐라고 해서 동시 변했죠. 자, 이게 1번 지문이 뭐가 되어 있냐면 수요 증가했고 공급도 뭐했다? 증가했다. 근데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고 돼 있죠.
그래프 조건에 보시면 있나요? 이 봅시다. 안 그리고 해볼게요. 안 그리고. 증가 둘 다 증가라고 되어 있죠. 증가는 뭘 말한다? 양이다. 그럼 좌우단간의 양은 뭐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했어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지요. 근데 이놈이 더 크다면서요. 그럼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 뭐한다? 시험장 가면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래프를 안 그려보면 헷갈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체득을 하시면 나중에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봅시다. 그래 봅시다. 기억 항목입니다. 최초 균형이 이제로죠. 그러면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랬죠. 수요가 오른쪽으로 많이 갔지요. 파란색 아닙니까? 그럼 공급도 우측 가긴 했죠. 공급은 조금만 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점이 어디? 2원 됐죠. 그럼 가격이 이거서요. 가격은 상승했고 양 뭐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걸 그려볼게요. 그래서 확인하면 봅시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 균형값. 자, 변화폭 큰 것을 먼저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10개 증가했다는 얘기고 5개 증가 이런 말이니까요. 수요 증가를 많이 보낼게요. 자, 이렇게 많이 보내서 D1 표기하고 공급도 증가 어디로?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죠. 조금만 이동합니다. 그럼 S1 표기해서요. S1과 D1이 만나는 점이 보입니까? 자, 가격은 뭐 했고? 상승했고 양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증가 이퀄 공급도 뭐다? 증가다. 그래프 말고요. 맨 끝에 보시면 디귿의 수요의 증가와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이 봅시다. 더 해볼게요. 안 그리고 합시다. 둘 다 증가라고 되어 있죠. 증가는 무엇이다? 그럼 좌우단간의 양은 뭐했다?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이라면 안 돼. 수요가 증가됐죠. 가격은 상승. 공급의 증가 가격. 그러면 상승한 만큼 하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이퀄 되어 있으니까 이퀄.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한다. 그려볼게요. 이제. 그래서 수요와 공급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둘 다 우측으로 보낼게요. 자, 수요 증가 먼저 갑니다. D1 표기해주고 또 어디 가야 돼요? 우측으로 동일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S1과 D1이 만난 점이 보이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뭐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할 때는요. 칠판을 볼 때는 그러면 한데요. 생활 이게 해보시라면 안 돼요. 잘. 그래서 숙제입니다. 오늘 그래프는 대기 가시면 그려보셔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드립니다. 넘기세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그 2번 항목에 기억 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같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안 그리고 갑니다. 감소죠. 좌우단간의 양은 뭐했다? 감소했다.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하지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지요. 이놈이 더 크다면서요. 가격은 하락하고 양 감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사기치나 안 치나. 최초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큰 걸 많이 보내시라 그랬죠. 많이 보낼게요. 수요 감소. 자, 이렇게 많이 먼저 보냈습니다. D1 표기하고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으로. 그럼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보낼게요. 자, S1. 그럼 S1과 D1이 만나는 점이 보이죠? 가격은 뭐 했고? 하락했고 양 뭐 했다? 감소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까지 해서 맞아야 공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번잡스러운 일이시더라도요. 좀 그래서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릴 때 어떻게 제가 했어요? 최초 균형 표기해야 되죠. 표기하고
바뀔 때는 색깔을 좀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의 경우에 최초에 D0, S0 쓰고 나서 이동했잖아요. 이동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찍어버리면 아주 서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좀 집어넣으셔가지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 연습하고 차후에는 이것만 보고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드리는 얘기니까 오늘 숙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이제 넘겨서 118페이지로 가서 이제 탄력성 개념 간단하게 보고 쉬다 가겠습니다. 일단 탄력성이라는 표현은 이미 보고 왔습니다. 뭘 나타내는 것이다? 양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왔네요. 다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 뭐하고 벌써 지겨워지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이렇게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원인이죠. 원인 양이 뭐다? 결과다.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독립변수다라고 했지요. 결과는 뭐라고 한다? 종속변수다. 그럼 탄력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가격에 따른 그 양의 양이 얼마나 변화하겠습니까? 그 양의 변화를 판단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했어요.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본론으로 가서요. 그래서 자, 기본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수 개념이 등장합니다. 분수 위에 거 분자라고 하죠. 아래 거 뭐라고 합니까? 분모. 그러면 이 분모에다가 원인을 기록을 해요.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 앞으로 기준값 혹은 전체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분모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눴어요. 자, 그대로 풀어갈게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변화율이고 분자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퍼센트 개념이 되고요. 일단 그러면 탄력성은 제가 앞에서 양변화 본다고 했죠. 양변화 보기 때문에 경제지표 중에 정량적 지표라는 게 있고요. 이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적 지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지표는 뭘 나타낸다? 양변화고요. 정성은 성질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정성적 지표를 말한다. 탄력성은 양변화라 그랬죠. 정, 양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장난친 거예요. 정성적 지표니까 탄력성이니까 요걸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정성지표 아닙니다. 정, 양적 지표입니다. 확인하고 갑니다. 왼쪽에 보시면 보조단 있죠. 보조단 가겠습니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자, 그래서 정량지표 자료에 대한 양변화 동그라미 치고요. 양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끊고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즉 양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정양적 지표입니다.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단으로 와서 이제요. 자, 읽어볼 겁니다. 이제 수식을 이제 이거 읽는 방법 두 가지예요.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라고 읽을 수 있죠. 또 분위기도 심각해지니까요. 5분의 2를 읽으면 2를 5로 나눈 거죠. 예. 계산기를 누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를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5로 눌러 0.4가 나옵니다. 이게 생활 속에 거의 활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눌러보시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2 나누기 5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뇌가 안 되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 암산 되는 건 관계없는데 암산이 안 되는 계산문제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계산기 미리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는 방법이 있고요. 진짜 또 한 가지 방법은 분모를 뭐뭐에 대한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산수 한번 하고 할 겁니다. 탄력성이 0.5라는 얘기는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얼마만큼? 5만큼. 그럼 0.5잖아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신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게 몸이 안 배이면 실수합니다. 5만큼 감소하죠. 그럼 10% 하락하면 5만큼 증가한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러니까 양 변화 가격은 얼마? 10. 양은 얼마? 5. 양 변화 적죠. 양 변화 적은 경우는 뭐라고 했던가요? 비탄력적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탄력성이 2.0이라는 것은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 얼마만큼? 20만큼 뭐하고? 감소하고 10% 하면 20만큼 뭐한다?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자, 가격보다 양 변화가 많죠. 이 경우는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산수를 3번 물어봤는데요. 자, 가격이 15% 상승할 때 수요량이 30% 감소한답니다. 탄력성 얼마? 이게 본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가격이 5% 상승하자 수요량이 7% 감소하였답니다. 탄력성 얼마? 5분의 7. 5분의 7 아니에요. 얼마? 1점. 암산 안 되면 어떻게 한다? 7 나누기 5 한다. 1점. 이게 본시험 문제라고요. 최근의 문제. 탄력성 2.0. 가격이 4% 상승할 때 수요량 몇 프로? 8% 증가 감소. 감소.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4% 하락한다고 하면 8% 뭐한다? 두 가지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몰라서가 아니에요. 시험장 가면 아차하면 날아갑니다. 아차하면. 그래서 몸속 깊이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이게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 산수도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 표현 정리합니다. 자, 책 확인할게요. 박스 안에 앞에 1번 의 보세요. 의 괄호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 변화하는 정도는 이제 밑으로 가세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돼 있죠. 대한 동그라미 치고 대안이 붙으면 이 지문은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가는 겁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회색 박스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나머지는 차후에 할 거니까요. 욕심내지 말고요. 거기다 한번 써봅시다. 박스 안에다가 탄력성 0.5 써보시고 박스 안에다가 그럼 가격이 10% 상승하면 표기해보세요.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5% 뭐 한다고? 감소하고 10% 하락하면 5만큼 뭐 한다? 증가한다. 나머지 계산 문제는 차후에 할 거니까요. 기본 개념만 정리하면 됩니다. 읽어내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이다? 수요. 양의 변화율이고 양변화 적으면 비탄력적,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페이지의 계산 문제는 차후에 할 거니까 잠시 쉬었다가 120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